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전원 철수하세요. 모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대운하가 터지기 직전 러시아 감독관조차 포기하고 도망치려던 그 순간 유일하게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트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 막으면 저 밑에 고려인 마을 다 죽어. 못 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수압 40톤의 소용돌이 속으로 맨몸으로 뛰어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어이 밧줄을 몸에 묶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군인 출신 감독관을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인들의 깡. 기적을 넘어선 전설이 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지금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반 코르코프입니다. 러시아 출신이에요. 올해 62이죠. 전직 소련군 공병이자 지금은 우즈베키스탄의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늙은 감독관입니다. 4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어요. 저는 기계를 믿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쇠가 녹슬면 부러지고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 무너집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지만 그날 밤 페르가나 데우나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그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3월에 우즈베키스탄은 잔인했어요.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시기에 이례적인 폭우가 겹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페르가나 운하는 단순한 물길이 아닙니다. 스탈린 시대에 맨손으로 판 장장 270km짜리 거대한 괴물이에요. 수만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걸고 만든 운하입니다. 그 괴물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어요. 새벽 2시 중앙통제실의 경보음이 제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수위 계기판의 바늘이 붉은 영역을 넘어 끝까지 돌아가 있었어요. 이반 대장님, 4번 수문입니다. 수압이 임계치를 넘었습니다. 개폐장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비바람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치라이트를 비춘 곳에는 지옥이 있었습니다. 낡은 소련제 수문 틈으로 시커먼 물기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쇠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익, 쾅, 끼익. 그건 수문이 버티는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소리였어요. 50년 된 수문이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안 된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못 막아. 제 판단은 냉정했어요. 4번 수문은 이미 뒤틀려 있었습니다. 수압은 초당 40톤. 저기에 사람이 접근한다는 건 믹서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것과 같았어요. 자살행위였습니다.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철수한다. 반복한다. 전원 철수. 상류의 둑을 폭파해서 물길을 돌린다. 하지만 대장님, 상류를 터뜨리면 아래쪽 목화밭은 다 잠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고려인 마을이. 알아. 제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수문이 터지면 마을만 잠기는 게 아니라 하류 도시 전체가 쓸려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 그게 매뉴얼이야. 저는 뒤돌아서며 침을 뱉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신이 아닌 이상 이 물살을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러시아 파견 기술자들은 이미 짐을 싸서 트럭에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리했습니다. 불가능한 싸움은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낯선 지프차 2대가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진흙탕을 미친 듯이 튀기며 철수하는 우리 차량과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뭐야? 어떤 미친놈들이야?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렸어요. 작업복을 입은 동양인 사내들이 내렸습니다. 체구는 크지 않았지만 다부져 보였어요. 그들의 작업복 등판에는 KWATER라는 글자와 함께 태극기가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겁에 질린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문을 보며 눈을 빛내고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늑대들처럼요. 저는 그 눈빛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도망치는 게 정상인 상황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런 눈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친 건가 아니면 뭔가 다른 건가? 그때는 몰랐어요. 저 눈빛이 무엇인지.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그 눈빛의 정체를요.
그건 두려움을 이긴 자의 눈빛이었어요. 포기를 모르는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40년간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제 눈에서요. 하지만 오래전에 잃어버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비바람 때문에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어이, 거기서. 여기는 통제구역이다. 지금 당장 차 돌려서 나가. 선두에 선 남자가 헬멧에 빗물을 닦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사내였어요. 그의 이름표에는 소장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통제구역인 건 아는데 우리 구역 펌프가 이수문이랑 연결돼 있소. 이거 터지면 우리 공사 현장도 물받아요. 박 소장의 목소리는 덤덤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나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공사 현장이 문제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린 포기했어. 10분 뒤에 여기 폭파할 거야. 그러자 박 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폭파? 누구 맘대로? 저 아래 마을에 사람 사는 거 안 보입니까? 사람? 고려인 마을 말인가? 어쩔 수 없어. 다 대피하라고 방송했어. 기계가 고장 났는데 사람이 뭘 어쩌겠나. 박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이반 코르코프에게 비웃음을 날린 놈은 이놈이 처음이었습니다. 40년 경력에 처음 당하는 일이었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사람이 고치면 되지. 그게 기술자 아닙니까? 비켜요. 시간 없으니까. 그는 저를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뒤따르던 한국인 기술자 10여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그들의 손에는 낡은 연장 가방과 굵은 밧줄, 그리고 산소 용접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첨단 장비 따위는 없었어요. 그저 쇠뭉치와 밧줄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제정신이야? 수압이 40톤이야. 장비도 못 들어가는 곳에 뭘 가지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박 소장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어요. 장비는 못 들어가도 사람은 들어갑니다. 우린 그렇게 배웠소. 그들은 숨은 바로 위 콘크리트가 덜덜 떨리는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발밑에서는 시커먼 물이 소용돌이치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을 높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사람들은 떨거나 주저하거나 서로 눈치를 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한 젊은 청년이 박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반장님,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오늘 회식 없는 거죠? 박 소장이 대답했어요. 못 막으면 제사상 받는 거지, 임마. 잔말 말고 줄이나 묶어.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밧줄을 서로의 허리에 묶고 있었어요. 그건 무모함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완벽하게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였어요. 제 눈에는 그들이 자살 특공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도망치려던 제 발이 바닥에 본드로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친놈들. 저는 욕을 씹어뱉으면서도 무전기를 들었어요. 폭파 대기. 한국팀 상황 지켜본다.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40년 전 젊은 소련 군인이었던 제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도 저런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던 그때의 저. 언제부터 저는 계산기만 두드리는 늙은이가 됐을까요? 한국인들을 보면서 잃어버린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불가능을 두려워하지 않던 그때의 저. 언제 잃어버린 걸까요? 아마 편해지면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안전한 곳에서 계산만 하면서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오늘 밤 그걸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 한국인들 덕분에요. 저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요.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수문의 유압 실린더가 터져서 문이 닫히다 만 상태였어요. 그 틈으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고 그 수압 때문에 모터가 헛돌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는 수문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게 불가능했어요. 유일한 방법은 수동 밸브를 돌려 잠그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밸브는 수면 아래 5m 지점에 있었어요. 흙탕물이 휘몰아치는 그곳에요. 박 소장이 윗옷을 벗었습니다. 얇은 잠수복 하나만 입은 채였어요. 이 날씨에 저 물에 들어가면 5분 안에 저체온증이 옵니다. 게다가 소용돌이에 휩쓸리면 뼈가 으스러질 거예요. 김대리, 최주임. 나랑 셋이 들어간다. 나머지는 위에서 줄 꽉 잡아. 우리가 신호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당겨. 알았지? 알겠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뛰어갔어요. 당신 죽으려고 환장했어? 저긴 세탁기 속이나 마찬가지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속이 아니라고. 박 소장은 고글을 쓰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러시아 양반, 당신네 나라에서는 기계가 안 되면 포기합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어요. 첨벙. 흙탕물이 튀어 올랐습니다. 뒤이어 2명의 젊은 기술자가 따라 들어갔어요. 줄이 팽팽해졌습니다. 난간에 남은 8명의 한국인들이 밧줄을 잡고 버텼어요. 으라차. 버텨. 구령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저는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커먼 물이 미친 듯이 회전하며 거품을 내뿜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 안에 사람이 있다고? 살아는 있는 건가? 1분, 2분, 3분.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습니다. 줄을 잡은 한국인들의 팔뚝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어요. 그들은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입을 앙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물속에 들어간 동료들과 연결된 밧줄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팽팽하던 줄이 툭 하고 한번 튀었어요. 신호였습니다. 당겨. 아니, 당기지 말고 버텨. 지금 밸브 돌린다. 물속에서 그들이 밸브를 찾은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눈을 뜰 수도 없는 흙탕물 속에서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수압을 견디며 손의 감각만으로 밸브를 찾아 돌리는 장면을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물속에서 캉, 캉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망치질 소리였어요. 녹슨 밸브가 돌아가지 않자 물속에서 망치로 때려서 돌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숨도 못 쉬는 물속에서 망치질이라니요. 제 옆에 있던 러시아 부하가 입을 벌리고 중얼거렸어요. 대장님, 저 사람들, 인간입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평생 수많은 군인과 기술자를 봤지만 저런 독종들은 처음이었어요. 저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깡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말하는 그 깡.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오기.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집념. 저는 그걸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거죠. 저 물속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기술자가 아니라 전사였습니다. 아니, 전사보다 더한 무언가였어요. 전사는 명령에 따라 싸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 싸움을 선택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의지로 물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게 더 대단한 거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쉬워요. 스스로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소련 시절, 우리는 세계 최고의 토목 기술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기술로 만든 수문을 포기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반면 저 작은 나라에서 온 기술자들은 맨몸으로 그 거대한 자연에 맞서고 있었어요. 야, 우리도 돕는다.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부하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뭐 하고 있어? 서치라이트 더 가져와. 물속 비춰줘. 그리고 남는 인원들 가서 줄 잡아. 러시아 기술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섞였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줄을 잡는다, 버틴다는 목적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제 굵은 팔뚝이 한국인 청년의 팔뚝 옆에서 밧줄을 움켜쥐었어요. 빗물이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물속 상황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았어요. 밧줄이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박 소장 일행이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 사투를 벌이는 게 밧줄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 진동이 제 뼛속까지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위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현지 고려인 노인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그는 쭈글쭈글한 손을 모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때문에. 그 노인의 눈물을 보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한국인들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요. 그런데 저 노인의 눈물을 보니 알 것 같았어요. 그들은 단순히 수문을 고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핏줄을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80년 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열차에 실려 이 황무지에 버려진 동포들. 그들이 맨손으로 일군 이 땅이 물에 잠기는 꼴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상한 정서가 있어요. 평소엔 서로 으르렁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라는 이름으로 뭉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계산기를 집어던지고 목숨을 걸어요. 지금 박 소장은 물속에서 숨을 참으며 저 노인의 논밭을 지키기 위해 폐가 터져라 망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 안의 냉소적인 기술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당겨. 죽어도 놓지 마. 저는 러시아어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40년 전의 젊은 군인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소련 시절 시베리아에서 다리를 놓던 그때, 영하 40도에서 맨손으로 쇠를 잡던 그때, 우리도 저랬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게 군인이었고 그게 기술자였습니다. 언제부터 저는 포기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언제부터 도망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한국인들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저보다 작은 체구에, 저보다 적은 장비로, 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들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 했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마음의 차이였습니다. 책임감의 차이였어요.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마음이에요. 책임감이에요. 사람을 향한 진심이에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몰랐고요. 그게 차이였습니다.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차이. 그 단순한 진실을 저는 40년 동안 몰랐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물속에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한계였어요. 아무리 베테랑 잠수부라도 이 거센 물살 속에서 10분을 버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줄을 잡고 있던 우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벗겨지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이 밀려왔어요. 반장님, 올라오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한국인 직원이 울부짖으며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만 들릴 뿐이었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수문 위쪽 구조물이 흔들렸습니다. 상판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요. 거대한 돌덩이가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하필이면 박 소장이 들어간 그 위치였어요. 안 돼.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밧줄이 갑자기 헐거워졌어요. 팽팽하던 텐션이 사라진 겁니다. 그건 딱 두 가지 의미였어요. 줄이 끊어졌거나 줄에 매달린 사람이 사라졌거나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폭우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겨. 빨리 당겨. 우리는 미친 듯이 줄을 끌어올렸어요. 빈줄만 올라올까봐 겁이 나서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줄 끝에는 묵직한 무언가가 매달려 있었어요. 물 밖으로 검은 머리가 솟구쳤습니다. 박 소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김대리, 최주임도 딸려 올라왔습니다. 세 사람은 넝마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헬멧은 깨져 있었고 박 소장의 잠수복은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돌덩이를 피하려다 벽에 부딪힌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난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세 사람 다 의식이 없었어요. 입술은 보라색을 넘어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숨을 안 쉽니다. 인공호흡.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저는 박 소장의 가슴을 압박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져도 좋다는 심정으로 눌렀어요. 제발, 제발 눈 좀 떠라. 이 독종 같은 양반아. 커헉. 박 소장이 흙탕물을 토해냈습니다. 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살아있었습니다. 그제야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하지만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박 소장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힘없는 손이었지만 악력은 살아있었습니다. 밸브. 반바퀴. 남았어. 그는 덜덜 떨면서 손가락 하나를 펴보였어요. 반바퀴만. 더 돌리면 잠겨.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죽다 살아난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살려줘가 아니라 반바퀴라니요. 그는 다시 물 쪽으로 기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를 꽉 잡았습니다. 됐어. 당신은 이제 못 들어가. 몸 상태를 보라고. 나 이거 안 잠그면 다 죽어. 그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눈동자 안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눈빛을 보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짐승의 본능, 아니, 어미가 새끼를 지키려는 처절한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다시 죽음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반바퀴 때문에요. 반바퀴가 남았으니까요. 그 반바퀴를 안 돌리면 마을이 잠기니까요. 자기 목숨보다 마을이 중요한 거예요. 미친 거죠. 하지만 아름다운 미침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저도 미쳐야겠다고요. 저 사람이 다시 들어가면 저도 들어가야겠다고요. 혼자 죽게 둘 수 없었습니다. 같이 죽더라도 함께 들어가야 했어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그게 동료니까요. 혼자 살아남는 건 의미가 없어요. 같이 살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동료의 의미를요. 저는 박 소장을 밀쳐 눕혔습니다. 그리고 제 상의를 벗었어요. 비켜. 그 반바퀴 내가 돌린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러시아 부하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어요. 대장님, 대장님은 잠수장비도 없지 않습니까? 숨 1분만 참으면 돼. 저 양반이 90%는 해놨어.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고.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 검은 물속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한국인 소장은 기어이 다시 들어갈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거예요. 제 눈앞에서, 제 구역에서 저 대신 책임을 지고 죽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소련 군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쓰던 산소통을 뺏어 맸습니다. 사용법은 대충 눈으로 봐서 알고 있었어요. 이반, 당신 미쳤어? 동료가 말렸지만 저는 밧줄을 허리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박 소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한국인만 깡이 있는 줄 아나? 러시아 불곰 맛 좀 보여주지.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움이 온몸을 난도질했어요. 눈앞은 칠흑 같았습니다. 손을 더듬어 밸브를 찾았어요. 박 소장이 말한 대로 밸브는 거의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반바퀴가 문제였어요.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로 파이프를 지지하고 온몸의 힘을 밸브에 실었어요. 물속이라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며 힘을 썼습니다. 안 돌아간다. 젠장, 안 돌아가. 숨이 가빠왔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깜빡거렸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박 소장의 그 처절한 사투가 물거품이 됩니다. 저 위에서 기다리는 고려인 노인의 밭이 사라져요. 그때 누군가의 손이 제 손 위를 덮었습니다. 놀라서 옆을 보니 부러진 팔을 한 최주임이었어요. 그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한 팔은 덜렁거리는 채로 나머지 성한 한 팔로 제 손과 함께 밸브를 잡았어요. 그의 눈이 마스크 너머로 웃고 있었습니다.
같이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동시에 힘을 줬습니다. 끼익, 쾅. 둔탁한 진동이 물을 타고 전해졌어요. 밸브가 끝까지 돌아갔습니다. 거짓말처럼 물살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수문이 바닥에 밀착되면서 물길이 차단된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물속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국적도 필요 없었어요. 함께 싸워서 이겼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최주임을 껴안았어요. 부러진 팔로 물속에 다시 들어온 그 미친놈을요.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동료가 뭔지. 위험할 때 도망치는 사람은 동료가 아닙니다. 위험할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동료예요. 최주임은 제 동료였습니다. 만난 지 하루도 안 됐지만 그는 제 전우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전우. 말이 안 통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밸브를 돌렸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이기도 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항상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위험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힘들 때 손 내밀어주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날 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최주임에게요. 부러진 팔로 물속에 들어온 그 미친놈에게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용기를요. 그 우정을요. 그리고 그 깡을요. 한국식 깡말이에요. 진짜 깡이요.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굉음을 내던 물소리가 사라지고 빗소리만 들렸어요. 수위는 눈에 띄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막았다. 막았어. 러시아 기술자들과 한국 기술자들이 엉켜서 소리를 질렀어요. 서로를 껴안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상관없었어요. 그저 살아남았다는 것, 그리고 이겨냈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대자로 뻗었어요.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입에 따뜻한 것을 물려줬어요. 종이컵이었습니다. 달달하고 텁텁한 맛. 한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믹스커피였어요. 맛있지? 이게 한국의 보약이야. 박 소장이었습니다. 그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에는 담배를, 한 손에는 커피를 들고요. 당신, 진짜 미친놈이야. 제가 헐떡이며 말했어요. 당신도 만만치 않던데? 러시아 불곰이라며? 박 소장이 낄낄거렸습니다. 우리는 빗속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저 멀리 고려인 마을 쪽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흔들고 있었어요. 고맙다는 신호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소? 제가 물었어요. 박 소장은 담배 연기를 길게 뿜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파독 광부였소. 독일 지하 1000m에서 석탄 캐서 나 대학 보냈지. 아버지가 그러더군. 남의 나라 가서 일할 때는 기술만 팔지 말고 마음을 팔라고. 그래야 대접받는다고. 그는 꽁초를 비벼 끄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쪽팔리기 싫어서 그랬소. 우리가 도망치면 한국 사람 전체가 도망치는 게 되잖아. 저는 그 말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명예. 잊고 살았던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매뉴얼과 돈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익숙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거인들은 자신의 이름 석자, 그리고 조국의 이름을 걸고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였어요. 저는 40년간 프로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프로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뉴얼을 잘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프로는 자기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는 사람. 도망치지 않는 사람. 그게 프로였습니다. 박 소장은 프로였어요. 김대리도 최주임도. 그들 모두 프로였습니다. 저는 프로가 아니었어요. 40년간 기술자로 일했지만 진짜 프로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에야 그걸 깨달았어요. 52살에 배우는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이 틀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쳐서 움직일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그냥 그 순간이 좋았어요.
함께 싸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요. 빗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늘이 밝아왔어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던 그 밤이 끝나고 있었어요. 저는 박 소장 옆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달고 텁텁했어요. 러시아 커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어요. 왜 맛있었을까요? 함께 마시는 사람 때문이었을 거예요. 죽음의 문턱을 같이 넘은 사람과 마시는 커피. 그게 맛없을 리가 없죠. 저는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믹스커피 맛이요. 아니, 동료의 맛이요. 박 소장이 물었습니다. 이반 씨, 러시아에서는 이런 거 뭐라고 해요? 함께 싸운 사이 말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토바리시. 동지라는 뜻이요. 박 소장이 웃었어요. 우리는 그냥 형, 동생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나는 이반 형이고 당신은 철수 동생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52살에 생긴 한국인 동생. 미친놈 동생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동생이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 가면 이 동생을 꼭 찾아갈 거예요.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진상조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한 양복을 입고 흙탕물 묻은 우리를 벌레 보듯 쳐다봤어요. 이반 감독관, 왜 상류를 폭파하지 않았나? 규정 위반이야. 만약 실패했으면 어쩔 뻔했나? 저는 품에서 젖은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밤새 쓴 보고서였어요. 규정? 그래, 규정상으로는 도망치는 게 맞았겠지.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문은 멀쩡하고 마을도 무사하고 농작물 피해도 없다. 불만 있나? 조사관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결론 및 제언. 첫째, 페르가나 운하의 노후화된 시설은 전면 교체가 필요함. 둘째, 교체 공사업체로는 한국의 KWATER팀을 강력히 추천함. 사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기계를 움직이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다. 그들은 강철보다 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 내 조국 러시아가 잃어버린 불굴의 의지를 그들에게서 보았다. 조사관이 찌푸린 얼굴로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 감상적인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상이 아니라 팩트다. 현장을 모르면 입 다물고 사인이나 해. 저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저 멀리서 한국 팀 트럭이 떠나고 있었습니다. 박 소장이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조용히 손을 들어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밥값을 하기 위해, 동포를 지키기 위해, 쪽팔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위대했어요.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웅이 되는 거였습니다. 진짜 영웅은 항상 그래요. 스스로를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그 후로 달라졌어요. 현장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먼저 포기할 이유를 찾았어요. 규정상 안 된다, 장비가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그런 핑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먼저 방법을 찾아요. 안 되면 되게 만드는 방법을요. 한국인들에게 배운 거예요. 가끔 박 소장이 보고 싶습니다. 그 미친놈이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디선가 또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겠죠. 아니면 믹스커피 마시면서 부하들한테 잔소리하고 있거나요. 언젠가 한국에 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못했던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맙다고요. 당신들 덕분에 저도 다시 프로가 됐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어요. 러시아 불곰도 깡이 있다고요. 당신들한테 배웠다고요. 그날 밤 저도 물속에 뛰어들었잖아요. 그게 당신들 덕분이라고요. 당신들이 보여준 그 깡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요.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한국에 대해 많이 알아봤습니다. 작은 나라였어요. 반도 땅덩어리에 5천만 명이 살아요.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어요. 어떻게요? 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사람 때문이에요. 저런 깡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에요.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들. 불가능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한국이 발전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저도 안 되면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소장이 그랬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마음만 젊으면 된다고요.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의 모든 기적은 계산기를 버리고 밧줄을 잡는 바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러시아의 겨울은 춥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즈베키스탄의 진흙탕 속은 그 어느 곳보다 뜨거웠어요.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장비도 예산만 있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며 등을 돌릴 때 낡은 밧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뛰어드는 책임감. 그것만큼은 억만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날 밤 우즈베키스탄의 흙탕물 속에서 댐을 지킨 건 차가운 강철 수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도망치면 우리 동포들이 다 죽는다는 한국인 기술자들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러시아 감독관 이반은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가슴을 두드린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고 계신 수많은 박 소장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버튼 하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한국의 영웅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